네,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이던 2008년 이후 약 13년 만에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했던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런 말을 봤습니다. 환율은 천장을 뚫고 증시는 바닥을 뚫고 있다. 네. 지금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는데 이렇게 급등한 배경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환율이 우호적일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죠. 일단 달러를 벌어오고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좀 줄어든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속에서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6월까지 연속 4개월 무역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니까 달러를 일단 벌어오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 기본 전제 조건 안에서 기존에 원화 자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달러가 계속 가치가 올라가면 원화 자산으로 환차손을 보게 돼 있으니 이걸 내다 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다 팔므로써 다시 한번 환율을 올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조건 속에서 미국이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우리가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 이와 같은 시그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달러 가치에 불을 붙이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도 너무나 많아서 환율 전망이 지금은 천장을 열어둬야 한다. 이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이 달러를 들여오는 상황도 녹록지 않고 경기 침체 긴축에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네. 우호적인 상황이 없으면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환율 전망, 증시 전망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어떻게 나올 거냐, 그리고 7월 FOMC의 어떤 입장이 어떨 거냐,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두루 고려한다고 해도 만약에 상황이 좀 정말 여의치 않게 흘러간다 하면 외환 시장에서 주로 딜러들은 1,350원 선까지는 내다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1,300원이라는 숫자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1,300원 위에 굉장히 높은 환율을 보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13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2009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당시는 세계 금융위기 상황이고 이른바 돈맥경화가 나타난다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이 그때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천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심리적인 저지선이 뚫렸기 때문에 이후에 올라가는 건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가 이를 또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네. 했습니다. 하반기 경제가 꽤 강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 경기 침체가 필연적이지 않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 배경을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하루 사이에 상원에 가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 반드시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다가 하루 뒤에, 그러니까 간밤이죠, 하원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 경기 침체라는 게 반드시 불가피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폐가 있습니다. 본인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 인식에 대한 행정부의 어떤 입장을 조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일련의 발언들을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침체 피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경기 침체 반드시 불가피한 게 아니다. 그리고 옐런 장관의 경우에는 페드의 전임, 그러니까 본인의 선배 의장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행정부 그리고 중간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대통령의 경기 인식과 중앙은행 총재 경기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는 굉장히 모순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마 물가 판단에 대한 어떤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경기 인식에 다소간의 여유를 좀 두고 싶다, 이런 입장도 두루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다른 목소리를 내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엄중하다, 이렇게 본 현실적인 타협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미 연준 의장 하면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만큼 무게나 영향력이 클 텐데 이렇게 번복을 계속한다면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혼란스럽죠. 혼란스럽고, 최근 들어서 보시면 우리가 흔히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국제통화기금, OECD, 또 월드뱅크, 이런 곳들이 경기 전망이나 물가 전망, 또 성장률 전망치를 수시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페드 의장의
경기 진단이나 물가 전망이 수시로 변합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거고요. 다시 뒷면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전통적인 권위를 확보하고 있던 사람의 말도 지금은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여서 부표가 없는데 망망대해 항해하고 있는 아마 다들 비슷한 심정일 겁니다. 네, 그만큼 혼란스러운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율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지금 환율이 그 심리적 저지선인 1,300원을 깨고 위로도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장 변동성이 생각보다 뭐 크지 않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1,100원 초반대부터 1,300원까지 가는 그 상황이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단기간에 3원, 5원 올라가는 것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외환 시장인데 10원, 20원이 우습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이어서 변동성이 크지 않다. 이런 표현은 다소 형용 모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외환 당국이나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구두 개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정부 당국자들이 외환 시장에 과도한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통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또 나아가서는 이런 말로도 그 시장이 진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두 개입하는 그 발언자의 수위 직급을 점점 높이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구두 개입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의 사무관이 시장 매체 전화를 돌리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진정이 안 될 때 그다음에 국장, 기획재정부 장관, 뭐 하는 총재와 대통령이 개입하는 경우는 드문데 대통령도 그 환율에 대한 발언이 최근에 한 번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상황을 보시면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하는 총재가 공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페이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이런 상황까지 생각을 해보면 구두로도 개입하고 실질적인 공문도 나오고 아마도 예상해보건대 실질적인 실탄의 개입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와 있다는 건 변동성이 사실 굉장히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오늘 방송 전에 보면 1,300원 아래에서 조정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이런 상황은 또 뭐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은 환율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만한 여유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좀 밝은 전망이 나오지 네.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구두 개입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 레벨을 좀 높여가는 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수급 불균형 완화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진정 국면일지 아니면 뭐 잠시 조정을 받는 것일지 환율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9월까지는 좀 뭐 진정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글쎄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사실은 TV를 통해서 좀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면 좋겠지만 네. 지금 상황은 그 어떤 저명한 학자, 그 어떤 베테랑 관료도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건 참 용감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 경제부총리가 수급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수급이라는 단어가 좀처럼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내다 파는 물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우리가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 지켜보겠다는 경고이기도 한데 물량이 뭐 워낙 쏟아질 때는 수급에는 장사가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환율 시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모든 당국자가 뛰어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상황을 좀 굉장히 민감하게 좀 보셔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모두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네, 확실히 이런 예측을 묻는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은 네.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니까 증시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어제 오후부터 뭐 반대 매매에 대한 찌라시라고 할까요? 이 찌라시가 계속 돌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경제방송을 보니까 뭐 반대 매매가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반대 매매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반대 매매라는 건 신용거래나 아니면 미수거래를 통해서 내가 돈이 없는데 증권사 돈을 꿔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올라주면 좋겠지만 주가가 하락을 해서 담보 비율이 140% 밑으로 내려간다. 뭐 예컨대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당신을 어떤 걸 믿고 이 돈을 계속 꿔줄 수 있을까요? 해서 증권사가 3일 안에
돈으로 갚든지 아니면 담보 비율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응하지 못할 때는 내가 꿔서 사놓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강제 청산이 이뤄지는 이 과정 전반을 반대매매라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이 역대급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많이 돌았죠. 네네. 그래서 그동안 반대매매 물량들을 좀 보시면 사실 상당히 늘어난 게 사실이고요. 개미들이 이제 폭락장에서 이 꿔서 투자한 걸 견딜 수 있느냐, 결국은 그 문제였는데 반대매매 물량이 상당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5월에는 하루 평균에 164억 원 정도 반대매매 물량이 나왔다고 하면 6월 들어서는 212억 원 많이 늘어난 거고요. 6월 1일부터 22일 사이에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 이 증가하는 폭을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시점별로 보셔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 14일에 코스피가 2,400선을 내줍니다. 네. 그러면서 15일부터는 이 반대매매 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15일 하루 동안만 315억 원어치가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이 됐고요. 또 23일에도 반대매매 물량이 260억 원 이상 쏟아졌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개인은 이 반대매매로 그 물건을 내다 판다, 싸게 팔겠죠. 그래서 강제로 청산하는 과정이니까 하한가 거의 20-30% 세일한 가격에 주식을 내놓게 되고 이런 물량이 하락장에서 계속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지수 전체를 끌어내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개미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미수 거래를 하지 않으신 분도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 같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반대매매와 지수 하락의 악순환이 네. 계속되는 상황일 텐데 그래서 아마 어제부터 많은 주식하는 분들이 되게 공포에 좀 떨었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실제로 증시가 개장하니까 상황은 어땠나요? 그래도 오늘 증시가 나름대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송 직전까지 한 2% 가까이 상승한 채로 코스피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상승은 사실 상대적인 수준이죠. 네네.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지기도 한 데다가 어제까지도 계속 연저점을 갈아치웠기 때문에 오늘은 뭐 반발 매수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개인이 내다 판 물량을 좀 흡수해 주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장이 사실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개인들이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어제는 좀 연출이 됐고요. 네. 반대매매 물량과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 합쳐져서 어제 그 아주 어려운 장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개인들이 이제 정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판단한 시점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온다라고 하면 지수가 그래도 하단을 좀 받쳐주지 않을까. 이게 긍정적인 그 전망치이고요. 하지만 어제를 기점으로 또 증권사에서는 그동안 저가 매수를 권하더니 또 어느새 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단을 코스피 기준 2,000선까지 보고 있는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어제를 기점으로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증시를 예단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진짜 바닥이 안 보이는 네. 좀 단단하게 밟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바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럴 때 이제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 너무나 위험할 것 그렇죠. 같고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걸 권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게 만약에 조난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그 무트로까지 가는 거리가 가깝다면 그리고 내가 방향을 정확히 조타할 수 있다면 무트로 열심히 수영하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부표가 없는 상황에서 망망대해서 수영을 한다. 체력이 너무 빨리 고갈될 거고요. 어느 쪽이 물이고 어느 쪽이 육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면 그때는 생존 수영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당분간은 시장 상황 좀 관망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노동계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네. 시간을 노사 합의로 이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오늘 오전에도 좀 혼선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정부가 굳혀서 발표한 안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과정이 좀 의아하다는 건 차치하고 어제 나온 고용노동부의 안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현재 2018년에 결정이 된 대로 주 52시간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근무 40시간에 주 최대 연장 근로 12시간을 얹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주 단위로 시간을 관리하게 돼 있으면
만약에 뭐 2주, 3주, 4주씩 전체 평균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고용부의 안은 한 달 단위로 전체 평균을 맞출 수 있게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준다면 어떤 주는 64시간을 일하고 어떤 주는 40시간을 일해서 두 주의 평균을 맞추면 52시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경영 상황에 따라서 뭐 물건을 빨리 납품을 해야 된달지 아니면 계절성으로 크게 사람 손이 필요한 그 시점에는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아닐 때에는 이 시간들을 좀 모아서 뭐 그 계좌로서 근로 시간을 저축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가 있는데 노동계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니다. 이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재계의 이익만을 수용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반면에 재계에서는 지금 모든 상황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어려운데 경영의 효율성이나 합리성, 뭐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 고려하면 이 제도가 충분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노동계 입장을 보면은 이렇게 월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 무제한으로 노동을 허용하는 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네. 있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제한이라는 말은 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노동계의 주장에도 충분히 타당한 구석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총량만을 가지고 어제 제도를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64시간, 40시간 일해서 전체 평균을 52로 맞춘다. 예컨대요. 2주만을 놓고 본다면 사람의 근로 능력이나 아니면 피로도는 그런데 기계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4시간을 일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40시간을 일한다고 한들 이 52시간, 52시간 일했을 때처럼 피로도나 과로도가 그 수준에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나 연속 연장 근무 이런 것들에 제한을 두는 이유가 사람의 피로도가 시점, 얼마나 강도 높은 일을 얼마나 연속해서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노동계에서는 연속해서 연장 근무가 가능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법으로 허용하는 건 기존에도 그 법의 여러 가지 틈새를 이용하고 있는 뭐 소수에 그치겠습니다만 나쁜 경영 환경을 가진 그런 기업에서 조금 더 법을 적극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기업들은 최근 들어 업황을 보면 지금은 차 떼고 포 떼고 그렇게 경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경영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기계처럼 시간을 막 평균 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노동계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경영계가 이게 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까요? 경영계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탄력적으로 근로 시간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예컨대 고령자들이 일하는 선택적 근로 시간 이런 것들도 지금 한 달에서 최대 석 달까지 선택적인 근로 시간을 둬서 탄력 근로가 가능하게 한 걸 요걸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상태나 경영 환경에 따라서 근로자가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에서 이탈해야 하는 과정에 그러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은 이게 직접적으로 일자리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도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연공서열제가 파괴가 된다라고 하면 어제 같은 발표 안에 들어있었던 내용입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니어에게 무조건 무거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니 여기에서 남는 재원을 가지고 추가로 신입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그쪽 논리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과 연공서열의 파괴가 반드시 합리적인 자원의 재분배로 이어질 것이냐, 뭐 근로자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기업도 기업을 네.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고 노동계도 일하기 힘든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다 이해는 갑니다. 앞서 이제 짚어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아직 더 논의할 여지를 조금 더 열어둔 것 같은데 이제 논의를 한다면 좀 어떤 식으로 이게 절충점이 만들어질까요? 지금 아마 노동계는 단단히 벼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이른바 본격적인 하투가 시작된 게 지난 화물연대 파업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7월 이후에 대규모 집회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마당에 이른바 폭탄이 하나 떨어졌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심점으로 해서
노동계에서는 새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겠다.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겠다 이런 입장이고 아마 대통령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나 정치적인 고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이 내용을 공표를 할 때는 분명히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보고는 받았다. 여기까지 오늘 오전에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중에 공약을 했던 사항이고 지난달에 국회에 가서 첫 시정연설을 할 때에도 밝힌 3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여서 아마 보고 없이 발표하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서 여론의 향배를 좀 살피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